안녕하세요. 전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젠 손자들 재롱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살아오면서 순탄치 못한 일들도 적지 않게 겪어왔지만 그런 휘몰아치던 시절도 이제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고 내 아이들 무탈하게 잘 지내주기만을 바라며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죠.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닐지라도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닥친 일에 오랜 시간 괴로워하고 움츠러들기도 했죠. 그것도 오랜 세월 흐르고 이젠 오래전 지나간 일로 흘러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오랜 과거의 일이 느닷없이 다시금 제 인생에 튀어나와 이토록 저를 흔들리게 만들 줄은 저도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미 수십 년은 지난 일인데 과거의 지난 일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아이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도 진심 어린 사죄의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는 주제에 죄 지은 놈이야 편히 다리 뻗고 살았겠지만 아무 죄 없이 그 긴 세월 마음 졸이고 살았던 내 어머니, 지난 세월을 당신이 무슨 수로 보상할 건데? 이젠 괜찮아졌다고 여겼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눈앞에 맞닥뜨리게 되자 마치 그 힘없던 어린 시절에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순간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가는 듯 했어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이 내 인생을 후벼 판 것도 모자라 사랑하는 내 새끼의 인생까지 뒤흔들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정말 이제 제정신을 차리기가 너무나 힘겨웠어요. 대체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 어릴 적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유년 시절부터 부침이 많았습니다. 투병을 오래 하셨던 아버지께서 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제가 여중에 다니던 시절에 결국 운명을 달리하시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세 남매의 생계를 책임지셔야만 했어요. 아버지께서 오래 투병하시며 그나마 재산이라 할 만한 것들도 아버지 병원비로 탕진한 지 오래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우중충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버진 폐병을 앓으셨어요. 요새 같으면 큰 병원에서 수술 한번 받으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병이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폐가 망가진 환자들은 목숨을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건강하셨을 적에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일을 하셨지만 투병을 시작하시면서 안타깝게도 직장마저 잃을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셨어요. 요즘 같으면 보험이니 뭐니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50여 년 전 아직 그런 것이 발달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프신 아버지의 병원비와 약값은 모조리 저희 가정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시절엔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죠. 다들 형편이 고만고만하게 어려울 때이기도 했습니다. 병석에 있는 남편 대신 생업에 뛰어들게 되신 어머니께서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는 아버지 병원비에 빚만 늘어갈 뿐이었죠. 그렇게 오래 앓으신 끝에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주위에서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지만 막상 저희 가족 사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 이미 집안의 빚이 상당했습니다. 더 이상 빚이 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정작 표정이 사라진 어머니에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병석에 계시긴 했어도 존재만으로도 어머니를 힘겨운 현실 속에서 버티게 해주신 아버지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꼭 삶의 의욕을 잃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둡기 그지 없었어요. 2살 위 오빠는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좋아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이었지만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면서 대학 진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간신히 마칠 수 있는 지경이었죠. 근처의 명문 고등학교에 유학까지 간 오빠였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땐 오빠도 상심이 컸을 겁니다. 그렇게 겨우 고등학교만 마치고 나서 돈 벌러 외지로 나간 오빠였어요. 집안의 기둥이자 희망이라 여겨졌던 오빠도 진학을 하지 못했는데 언감생심 제가 대학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볼 때 딸 자식은 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오빠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빚을 갚느라 제대로 쉬는 날조차 없이 고생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밑으로 있는 남동생이 아직 학교를 졸업하려면 까마득할 정도로 나이 터울이 있는 것도 근심스러운 일 중 하나였어요. 여고를 졸업할 무렵에 저 역시 돈을 벌어가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어린 동생 이러다가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에 절로 어린 시절의 절 생업의 현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근 소도시의 그 지역에선 나름대로 지역 유지로 이름을 날렸던 부잣집에서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입주가정부라는 그럴싸한 단어가 붙긴 했지만 사실상 그냥 식모살이와 다를 바가 없었죠. 입 하나라도 덜어야 부담이 줄어드니 어머니께서 수소문에 구해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여고 다닐 때 평판이 나쁘지 않고 어른들께 후한 평가를 받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으로 가야 할 형편이었는데 제 또래 여자아이들에게 환경이 열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집에 갈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쉬는 날조차 드문 곳에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얻게 된 일자리도 언감생심 여겨야 할 자리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가 성인이 되어 풋풋하게 꾸미고 차려입기도 하고 청춘을 만끽할 시기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한다는 게 어린 마음엔 창피하기도 하고 서럽게도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런 제 마음을 누구 하나 다독거려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머니나 오빠나 어떻게든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던 판에 그런 제 감정은 어리광에 불과할 뿐이었죠. 그렇게 전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며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하러 간 지역은 저희 집 본가가 있는 곳에서 버스로 20여 분 정도 떨어진 읍내의 가장 좋은 집이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럴듯하게 지어진 양옥집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잘 사는 티가 나는 집이었죠. 당시로선 드물게 집 주변에 벽돌로 높다랗게 담장이 쳐져 있었고 정원까지 딸려있는 넓은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선 생전 본 적이 없는 대궐 같은 집에 처음 갔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위용에 기가 죽을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 주변을 둘러봤죠. 일하는 곳 사모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실크 소재 옷을 두르고 고가의 액세서리까지 착용한 귀티가 줄줄 흐르는 사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였는데도 살림은 죄다 다른 일하시는 분들께 맡기고 고생 한번 해본 티가 나지 않는 것이 저희 엄마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셨어요. 처음엔 사모님 내외와 그 자녀 2분 가족이라는 말을 듣고 4인 가족 살림을 살아주는데 설마 아니 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건 사정 모르는 제 짧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안이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 집 바깥 양반 사업차 들르는 양복쟁이 손님들도 적지 않았고 가끔은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파티가 열리기도 했어요. 늘 생활고에 시달리던 집에서 성장한 제 눈으로 보기엔 별천지가 따로 없었죠. 저 말고도 이 집에서 벌써 수십 년 일을 해오셨다는 살림을 살아주는 분이 따로 계셨음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자정이 다 되어 겨우 몸 좀 누일 때까지 끝도 없이 일거리가 밀려들 정도로 바빴습니다. 일이 하도 많아서 저택 지하에 있는 숙소인 쪽방에 겨우 몸 누일 때마다 까무러치듯 쓰러져 잠들 정도였어요. 제가 지냈던 방은 그 집안의 위용을 생각하면 대체 어느 구석에 이런 허름한 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초라하고 좁은 곳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딱 이부자리 하나 펼치면 남는 공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곳이었죠. 밤낮으로 늘 손님이 끊이지 않는 화려하게 꾸며진 저택 내부나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정원을 생각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공간이었지만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이었어요. 덕분에 본가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차비나 제 입 하나라도 덜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비록 저와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데 그 집안에서 공주님 대접을 받으며 구김살 하나 없이 밝은 그 집 따님 마주칠 때마다 저 스스로가 참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주제 넘은 생각이라 마음을 다잡곤 했죠. 일한 지 한 달쯤 됐을까요? 그 집 고용인들에게 얘기만 들어봤지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집 장남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해 재수를 한 끝에 지금은 대학에 진학해 외지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는데 방학을 맞이해 본가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된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며 또 떠들썩한 파티가 열렸어요. 친구들과 값비싼 샴페인을 마시며 회포를 푸는 그 집 아들이 꼭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 곳이었지만 아직은 저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부모 잘 만난 아쉬운 것도 모르고 살면서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표정으로 세상 앞에 당당한 그들을 보는 것이 가끔은 씁쓸하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집에서 겨우 일하는 사람이고 저들과 어울릴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재숙이 너 행여나 헛발음 들어서 도련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럴 생각하지 마라.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이 집 주인 댁들이야. 나랑은 일절 어울릴 일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그저 죽은 듯이 네 일만 하는 게 상책이라고. 알아듣지? 어린 나이에 집안 형편 어려워서 식모살이 나온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를 꼭 딸처럼 여겨주시며 다른 사람들 몰래 입에 간식도 넣어주시는 등 살뜰하게 챙겨주시던 아주머니셨어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저처럼 어린 나이에 타지로 나와 일하는 여자들 그저 심심풀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지고 놀려고 드는 남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 정도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저 같은 여자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쯤이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괜한 분란의 씨앗을 만들 생각이 없이 그저 묵묵히 일하며 받아야 할 돈이나 잘 받아내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죠. 너 얼굴 낯이 익다? 먼 발치에서 몇 번 얼굴만 힐끗 바라봤던 그 집 아들이 제게 말을 붙인 건 집에 돌아오고도 일주일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였어요. 뜻밖의 말에 놀란 토끼 눈이 된 저를 보고 그 모습이 우스워 보였는지 픽 웃은 그 집 아들이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해? 저도 본가가 여기에서 멀지 않은 편이라서요.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다가 그 집 아들이 저희 오빠와 같은 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우연히 제가 오빠와 함께 다니는 것을 몇 번 본 모양인지 절 알아봤던 겁니다. 저야 이 집 오기 전까진 전혀 기억이 없는 얼굴이었기에 그저 그런가 보다 했죠. 아, 김재훈이? 학교 다닐 땐 그래도 제법 공부 좀 하는 편이었는데 집안 형편 안 된다고 대학 못 가고 돈 벌러 나갔다는 소린 듣긴 했는데 그 여동생까지 남의 집 더부살이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집안 형편이 안 좋은가 봐. 저도 모르게 수치심에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서 좋지 못한 저희 집 가정 상황까지 들먹이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런 절 보며 픽 웃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아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재훈이 동생이라는데 내가 신경을 써줘야지. 앞으로 일하다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그 말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도 아니었겠지만 정말로 저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라곤 조금도 없는 저였어요. 애초에 그 집 아들하고 이렇게 길게 말 섞는 것 자체가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그 후로 우연히 몇 번 마주칠 때마다 저희 오빠 얘기를 꺼내며 제게 말을 붙이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게 단 한 번도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그 느낌 이해하실 거예요. 딴에는 저랑 좀 가까워져 보겠다고 말을 붙이긴 하는데 그게 순수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기분 말이에요. 애초에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땐 고용인들 일하는 쪽에 얼씬도 하지 않으니까 마주칠 일 없던 사람이 절 처음 알아본 이후부터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는 것도 찜찜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수고가 많다느니 하는 얘기 한마디 건넬 때마다 은근슬쩍 제 어깨며 팔이며 두드리는 손길이 그렇게 불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손 닿는 곳에 마치 벌레라도 기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 번은 저 챙겨주시던 아주머니가 저 그렇게 그 집 아들에게 꼼짝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걸 보시고 소스라치게 놀라 저 일 시킨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빼내주신 적도 있으셨어요. 최대한 마주치는 일 없게 하라니까 왜 거기서 그러고 서 있어. 저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찾아와서 말 붙이고 하는데 애초에 저 도련님 집인데 저 일하는데 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떡해요. 울상인 절 보고 아주머니 표정도 착잡해지셨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마주치지 말고 네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괜히 너한테만 트집 잡으려고 들 텐데. 아마 그 아주머니께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제가 눈에 띄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꾸만 저희 오빠 고등학교 다닐 시절 얘기를 꺼내는데 딱히 감정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이 없는 집안 아들이 자기보다 공부를 잘한 것에 대한 열등감도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엮여서 좋을 것 없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드디어 제게서 관심이 멀어진 것 같다. 다행이란 생각이었죠. 하긴 그런 부잣집 아들이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자기 집 가정부 일하는 대단할 것도 없는 어린 여자애한테 오래 관심을 주겠나. 그땐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한바탕 손님들이 휘몰아치고 돌아가셔서 늦게까지 정리를 한다고 바쁘게 일하다가 간신히 지친 몸을 뉘었어요. 눕자마자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까무러치는 듯 잠에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이질감이 들어 저도 모르게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한 쌍의 두 눈과 마주쳤을 때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러기도 전에 우악스러운 손길에 턱 입을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쉿, 조용히 안 해?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한 쌍의 눈동자, 그리고 제 입을 거칠게 틀어막은 우악스럽고 불결한 손바닥까지 그 소름 끼치는 감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 기억에서 잊혀지질 않고 절 괴롭히고 또 괴롭혔는지 살면서 그렇게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순간이 없었어요. 고작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끔찍한 일이 저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놈이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늘 긴장 상태였던 저였고 절 챙겨주시던 아주머니께서도 방에 들어가면 반드시 문을 제대로 걸어 잠그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에 매일같이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던 저였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제가 방에 들어오면서 문단속을 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저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문을 제대로 잠그기만 했더라도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문단속만 제대로 했어도 그 끔찍한 놈이 내 방까지 기어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벌어진 일에 잘못을 저지른 놈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한 저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임은 끝내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잠긴 문을 뜬 눈으로 잠도 들지 못한 채 확인하고 또 확인하던 어느 날 열쇠가 꽂히고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에 다시금 절망하고만 저였습니다. 그런 일이 놈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까지 수차례 반복됐어요.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 제가 끼니도 제대로 입에 넣지 못하는 걸 알아챈 아주머니께서 기민하게 상황을 알아채고 마셨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정말 못 살아요.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이거사,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죽긴 왜 죽어. 어린 것이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아이고 이 딱한 것. 아이고 불쌍한 것. 차마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공포에 질려 발발 떠는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결국 당신 가슴을 퍽퍽 치시며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 숙소 역시 제 방과 다를 것 없이 비좁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날부터 그 좁은 곳에 저를 함께 재워주신 아주머니셨습니다. 가뜩이나 고된 일 마치고 돌아와 아주머니한테까지 폐를 끼치는 상황이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염치 없이 좁은 방에 몸을 구겨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그분 한 분뿐이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방을 비운 이후론 그래도 다른 사람 눈치는 봤는지 놈도 저를 더 찾지 못했고요. 그렇게 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학으로 돌아갔지만 제게 그 끔찍한 여름의 기억은 평생을 잊히지 않고 남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어요. 그 집에서도 오래 일할 수는 없었죠. 그런 일을 겪은 곳인데 놈이 떠나고 난 후에도 제가 지내던 방에만 들어가도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날 지경이었습니다.
더 힘든 일을 하면 했지. 이 집구석에선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싶어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이 딱한 거 사. 잊어, 잊어야 네가 살아. 저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안타까워 눈물을 찍어내는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렇게 전 아름다워야 할 20살 푸릇한 시간을 끔찍한 기억으로 남긴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후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선 그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쉽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그 시절엔 어땠겠어요.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몹쓸 짓 저지른 사내 놈들보다 억울하게 일 당한 여자들을 쥐잡듯 잡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물며 일하던 곳에 고용인 아들에게 당한 일이었으니 소문이라도 난다고 치면 멀쩡하게 자는 사람 숙소에 기어들어와 천인공노할 악마 같은 짓 저지른 그놈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 집 아들 꼬드겨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도리어 제가 꽃뱀 취급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이었죠. 하루빨리 서둘러 그 집과의 모든 인연의 끈을 잘라내려고 한 것도 그 집에서의 끔찍한 기억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행여나 그 누구라도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취급을 당할지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사실 도망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집구석까지 흘러들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가. 그 끔찍한 짓 저지른 놈의 집구석은 무슨 복을 타거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며 행세하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도 두려워서 스스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지 제 신세에 비관하고 또 비관했습니다. 집안 가세 기울게 한 아버지도 원망스러웠고 그런 집구석을 그나마 좋은 일자리라며 소개받아 오신 어머니도 원망스러웠고 그냥 세상 전부가 다 원망스러웠어요. 그중에서도 제게 그 짓을 벌인 그놈은 제 상상 속에선 수천 번 수만 번을 찢어 죽였지만 여전히 다음번 꿈에서 소름 끼치게 번들거리는 눈알이 번쩍이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그 짧은 시간 동안 놈은 제 인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야 20대 중반만 돼도 벌써 결혼이 늦다고 집안에서 성화를 하는 시절이었으니 나이가 차도 신랑감 데려올 생각 없는 저를 보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결혼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제게 놈 또래의 남자들은 다 잠재적으로 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일이 과연 내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었고 어쩌다 우연히 같이 일하는 남자들 살짝 손만 스쳐도 저도 모르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 소름 끼치는 감각에 진저리를 치기가 일쑤였어요. 함께 일하던 수더분하고 서글서글하니 성격 좋은 청년이 제게 은근히 관심을 표할 때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티나지 않게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면서도 선뜻 그에게 응할 수 없었던 것도 여전히 제가 그날의 끔찍한 기억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그렇게 답답하게 구는 여자에게 질려서 다른 아가씨에게 관심을 주었을 텐데 묵묵하게 제 곁만 뚝심 있게 지키는 사람이었죠. 나는 평생 이 기억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할 거라고 남들 살듯이 평범하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일부러 더 매몰차게 대하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이 절 배려해주는 모습에 저 역시 이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날 위로해주는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이런 사람을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다고 나 같은 하자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하나 하는 못난 생각도 했어요. 요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저야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무고한 피해자에 불과하니 그렇게 저 스스로를 좀먹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일이었겠지만 당시 사회적 통념을 생각하더라도 그러지 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결혼 전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도 몸 버린 여자라며 흠 있는 여자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내가 저렇게 좋은 사람의 마음을 받아도 되는 건지
끔찍하게 몰려오는 양심의 가책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날의 일을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 꺼내면서 날 받아달란 얘기를 할 생각 따윈 없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꺼낸 말이었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제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로선 제 입으로 그날의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었죠. 울먹이는 말투로 더듬더듬 이어가는 제 말을 들을수록 그 사람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아, 저 사람도 이제 날 떠나가겠구나. 나같이 흠 있는 여자에게 두 번 다시 예전과 같은 애정어린 시선이 닿을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자 다시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윽고 제가 말을 마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끝까지 들어준 그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껏 아무한테도 그 얘기 못하고 혼자서 몇 년을 끙끙 앓으며 살아왔다는 거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입을 뗄 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눈물을 떨구고 있는 저를 보며 그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숙 씨, 고개 들어요. 재숙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잘못한 놈은 따로 있는데, 고개 숙이고 재숙 씨한테 엎드려 빌어야 할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재숙 씨만 혼자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목소리가 묽게 어려 있었어요. 거기에 흠칫 놀라 그제야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 얼굴이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었어요. 제가 그런 험한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면 재수없게 그런 일 겪은 여자한테 시간 허비했다며 모진 말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야 타고난 성정이 다정한 편이니 그렇게까지 모질게 얘기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당연히 절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절 보는 그 사람 눈빛엔 그저 안타까움이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감정만이 보였습니다. 그 눈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어요. 나 안 싫어요. 그런 일 당했다고까지 말했는데 정말로 나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더럽다니. 재숙 씨가 어디가 더럽다는 겁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 말에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절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자 더더욱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어졌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게 되리라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하물며 제게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감히 기대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당한 일을 고백한 말에 내 탓이 조금도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이라니. 그저 그 천인공노할 더러운 짓거리를 벌인 그놈이 더럽고 때려 죽일 놈이고 난 더럽지도 않고 잘못한 것도 하나 없다고 말해주는 남자라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탓하며 함부로 입을 떼는 남자들이 없진 않잖아요. 하물며 당시 같은 시절에 저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제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당시로선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제가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날 전 정말 온 몸에 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절 달래줘 가며 안아준 그 사람도 울고 또 울었어요. 막상 그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도 누군가 알까 무서워 시원하게 울어보지도 못한 저였습니다. 그저 제 속에 문드러져 쌓여있던 무겁고 진득한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어져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마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평생 그날의 일을 제 무거운 짐으로 등에 짊어지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그 끔찍한 기억에 갇혀 저 스스로를 원망하며 제 인생을 갉아먹었겠죠. 전 비로소 그날에서야 그 일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원망의 대상은 오로지 그놈이었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고백에 진심 어린 눈물로 응수해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 됐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선 남편이 자기가 먼저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겐 여전히 상처로 남은 기억임을 알기에 절 배려해서 그랬던 것이겠죠. 그걸로 제게 트집을 잡거나 타박을 한 적도 단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잘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다투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아무리 화가 나도 제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굳이 내 배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남의 가장 상처가 되는 부분을 아무리 화가 나는 순간에도 약점 잡아 악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또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도 평생 낼 수 없었던 용기를 짜내 그 사람이 내밀어준 손을 마주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가정을 이루는 일도 또 자식을 낳아 함께 키우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배신하지 않은 그 사람은 평생 제 곁에서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은 완벽하게 제 편이 되어줬고 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누구보다 자상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줬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제 인생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자식들 잘 장성시켜 시집장가 보내 귀여운 손주 재롱 보는 행복한 할머니의 삶은 제 인생에 영영 찾아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절 만들어준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에겐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남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오면서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귀한 아이들 얻어 키우면서 평생 씻기지 않을 줄 알았던 지난날의 상처도 아물어가는 듯 했어요.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고맙게도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준 아이들 맑은 두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의 그 어둡고 음침하고 소름 끼치던 두 눈이 저도 모르게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도 엄마 고생스러울까봐 어릴 적부터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거드는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지만 아들 녀석 역시 다정한 제 아버지 성품을 쏙 빼닮아 다정하고 살가운 성격으로 자라줬어요. 사내 아이들 어릴 땐 엄마 껌딱지라고 해도 커가면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 딸들처럼 엄마 그렇게 살갑게 챙기는 아들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춘기 시절에도 부모에게 별다른 반항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상냥한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어두운 부분을 물려받지 않고 제 아버지 좋은 점 쏙쏙 골라 빼닮은 것이 참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말, 누나 말 잘 들어가며 또래 여자아이들에게도 의젓하게 신사 노릇을 하는 녀석을 보면서 결혼할 때 우려했던 마음도 어느덧 스르르 녹아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딸도 딸이지만 내가 만약 아들을 낳게 된다면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남편을 만나 마음을 열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자들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진 않았던 저였습니다. 첫 딸을 낳은 뒤로 아들 녀석을 얻게 된 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사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는데 그런 엄마의 못난 걱정을 기후로 만들어줄 만큼 착하고 다정하게 자라나는 아이에게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다정한 녀석이니 나중에 커서 제 가정을 꾸리더라도 제 처되는 사람에게 얼마나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들이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제 다정한 성품을 꼭 빼닮은 손자를 보게 될 날이 그렇게 기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일찍부터 자기 꿈 찾아 뚜벅뚜벅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인성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건 많고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먼저 인간이 되어야죠. 제게 자식 키우는 데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어미뜻을 헤아려 남에게 피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자식들이 대견했어요. 딸아이 먼저 시집 보내고 아들 녀석이 결혼할 여자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도 그저 기쁜 마음뿐이었죠. 가족에게 그리 살가울 수가 없는 녀석이니 좋은 아가씨와 인연 맺어 백년해로 할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는 발랄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에 사랑 듬뿍 받고 자란 티가 철철 넘치는 사랑스러운 아가씨였어요. 부모 앞에서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니 둘이 마음 맞춰 잘 살겠다 싶어 그저 뿌듯해 남편과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애초부터 다 큰 자식 마음에 든다는 아가씨였는데 부모라고 깐깐하게 굴 생각 없었고 그저 둘이 좋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라 여겼으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어요. 저쪽 집안에서도 감사하게 저희 아이 흡족하게 여겨주신다 하니 남은 건 상견례뿐이었죠. 딸아이 시집 보낼 때도 상견례 때 참 많이 떨었는데 두 번째라고 해도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키워낸 부모님이시니 분명 좋은 분이실 거라 기대하며 양가 가족 만남의 날만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상견례 날이 다가오고 남편 정갈하게 입히고 저도 한껏 신경 써서 처음 뵙는 사돈 내외께 좋은 인상 남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 아이 흔쾌히 사위로 받아주신 분이니 저도 조금이라도 좋은 첫인상 남기고 싶었거든요. 상견례 장소가 사돈 되시는 바깥 양반이 사업자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고 먼저 도착해 계신다고 하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면에 밝은 미소를 지은 채 상견례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마주치게 된 얼굴은 제 평생 잊어본 일이 없었던 얼굴이었어요. 아무리 40년의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었다 한들 제가 그 눈, 그 번들거리는 소름 끼치는 한 쌍의 눈동자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 눈, 그 불결하고 추악하고 끔찍한 그 눈은 바로 20살 식모살이를 하던 시절 겁에 질린 제 입을 틀어막고 위협하던 바로 그 눈이었어요. 네, 제 아들을 사위 삼겠다며 사람 좋은 미소를 꾸며대며 맞은편에 앉아있던 예비 사돈이라는 인간이 제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몹쓸 짓을 저질렀던 바로 그때 그 주인집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온몸에서 핏기가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상태를 기민하게 알아챈 남편 제 손을 잡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붙잡고 있기가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맞은편에 앉아 서로 인사말이 오가고 안부를 주고받는 말에도 여전히 제정신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놈이 입을 열 때마다 고문도 그런 고문이 따로 없었어요. 형훈이가 요새 청년답지 않게 어찌나 다정한지 딸 가진 아버지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사위감 아닙니까? 감히 내 아들을, 저 더러운 놈이 내 귀한 아들을 사위 삼겠다고 떠벌리고 있는 꼴을 보니 당장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놈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결국 전 도저히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박차고 나와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갔죠. 그날 딱히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만 신물이 올라오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창자를 다 뒤집어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럼에도 이젠 잊은 줄로만 알았던 묵은 음습한 감정들만큼은 떨어져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이라도 병원 갈까요? 어느새 제 엄마가 걱정스러워 쫓아나왔는지 여자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음성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왔어요.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모진 세월 남편 덕에 간신히 용기를 내 일구어낸 제겐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정이자 내 새끼들이었습니다. 방금은 저도 워낙 기가 막힌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그런 더러운 놈의 사위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막상 피해자인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돈이랍시고 잘 보이겠다며 능글거리는 웃음을 짓고 있는 놈을 다시금 떠올리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죠. 형훈아, 안 된다. 이 결혼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예비 며느리를 보며 수줍게 웃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내가 정말 못할 짓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힘없는 어린 여자애 함부로 건드려 놓고 제 딸 자식은 세상 풍파 하나도 모를 정도로 귀하고 곱게만 키워냈을 놈을 떠올리니 다시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전 제가 겪은 일을 제 아들에게 털어놓을 일 같은 건 평생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들에게 제 그런 치부를 밝히고 싶지도 않았지만 엄마가 겪은 험한 일에 내 새끼들 상처받을 생각을 하면 그럴 엄두조차 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곤 도저히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전 아들에게 제가 겪은 모진 일에 대해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제 어머니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몹쓸 일을 당했다는 것도 모자라 지금 상견례장에서 뻔뻔하게 앉아있는 예비 장인이란 놈이 그 가해자란 사실까지 알게 됐으니 아들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저런 집구석에 보낼 수가 없어서 사실을 털어놓긴 했지만 아들에게 끔찍한 짓 저지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내 퍼뜩 정신을 차린 듯한 아들이 그런 제 얼굴을 양손으로 꼭 쥐더니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엄마가 고개를 숙이세요? 잘못한 인간 따로 있는데 차라리 그놈 처음 봤을 때 시원하게 뺨이라도 한 대 쳐주지 그러셨어요.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상황에 아들 녀석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복잡한 기분 다 뒤로하고 우선 제 편부터 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하는 말을 들으니 결혼 전 남편이 제게 해주었던 말이 겹쳐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고백을 들은 남편과 똑 닮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엄마, 나랑 같이 가요. 나가야 할 놈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붙잡고 도로 상견례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불꽃이 튈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 상견례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그대로 놈에게 달려가 있는 힘껏 놈 면상에 주먹을 꽂아 넣었어요. 형나!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어찌나 세차게 주먹을 휘둘렀는지 머리에 충격을 받아 몸도 가누지 못하는 놈에게 붙어 그놈 아내와 딸 자식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과 딸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긴 마찬가지였고요. 이 더러운 놈, 감히 내 어머니한테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몹쓸 짓을 저질러 놓고 그동안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살았나 보지? 내 엄만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는데 정작 네 놈은 그런 우리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해?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겠지만 아마 그놈한테는 아니었을 겁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린한 그 어린 여자의 얼굴을 제게서 발견한 놈이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저기 저 사람이 저놈이 바로... 여보, 정말 맞아? 이를 꽉 깨물고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고 남편 역시 순식간에 분노에 차올랐어요. 저놈 저건 내가 오늘 때려 죽여버릴 거야. 당신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욕심내? 저 더러운 새끼, 저 추악한 놈의 새끼. 저러다 사람 하나 때려 죽이지 싶어서 도리어 제가 아들과 남편을 말려야 할 지경이었어요. 아버님, 대체 왜 이러세요? 형씨,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 아이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격이겠죠. 어머니 하며 살갑게 다가오던 아이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 놈을 차갑게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죠. 네 놈 입으로 직접 말할래? 아니면 네 딸, 네 아내 듣는 데서 네 놈 추악한 실체 내가 직접 말할까? 안 돼. 우리 딸한테만큼은 제발. 힘없고 어린 여자를 제멋대로 주무르고 쥐고 흔들 땐 언제고. 네 딸려는 귀하디? 너 같은 새끼가 딸을 낳아 키웠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 정황을 자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저 더러운 놈과 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짐작하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차마 믿을 수가 없어 경악에 두 눈이 크게 뜨이면서도 두 모녀의 얼굴에 충격의 기색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빠! 여보, 그게... 사위가 될 줄 알았던 이와 사돈이라는 사람이 당장이라도 자기를 때려 죽일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당황해서 차마 부정도 하지 못하는 놈이었어요. 너 같은 더러운 새끼한테 내 귀한 아들 절대로 못 내줘. 감히 주제에 누굴 욕심내? 네가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졌어도 내 한이 풀리지 않을 판에 감히 누구 귀한 아들을? 당신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람 인생 그렇게 제멋대로 꺾어놓고 네 놈은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 줄로만 알았어? 지금껏 호의호식하고 산 만큼 그보다 더 뼈저리게 내 아내한테 한 짓거리 제대로 대가 치르게 만들 테니까 네 놈 천벌 받는 꼴 내가 반드시 보고야 말 테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정말로 놈의 인생을 박살낼 기세로 으름장을 놓는 남편이었습니다. 평소의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아내의 복수를 해줄 생각에 분노에 불타오르는 남편과 아들 모습을 보니 그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놈을 다시 만나게 되면 여전히 두려움에 떨게 될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아내, 제 딸 눈치를 보며 기도 펴지 못하고 있는 놈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초라하고 우스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저런 놈 때문에 그렇게나 나 스스로를 갉아먹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는 파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고요. 며느리가 될 거라 생각했던 아이가 혼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 잘못이야 지의 아비가 저질렀지만 저 아이가 저지른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곁에선 아들의 얼굴도 싸늘하게 그지없었어요. 아무리 그 아이가 딱하다고 해도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딸아이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내가 그 새끼 진짜 죽여버릴 거야.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엄마 괜찮아. 이렇게 내 생각만 해주는 내 새끼들 있고 내 서방이 있는데 엄마 이제 다 괜찮아. 딸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이기도 했지만 그건 진심이기도 했어요. 누구보다도 내 가족들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하고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비가 입에 담기도 더러운 추악한 인간임을 알게 되고 그 집안 유일한 자식이었던 아이가 아비와 완전히 절연한 것만 하더라도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죠. 그 아이에겐 안 된 일이지만 그 아이 인생을 생각해봐도 그런 아비와 없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어요. 제 딸한테만큼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모양인데 그런 자식에게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놈 취급당하며 버림받았으니 지난날의 업볼 돌려받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정도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방면으로 놈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세무사인 딸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자잘한 부분까지 다 걸고 넘어지며 놈 회사를 고발했고 남편 역시 지인이란 지인은 모조리 동원해 놈 회사 제품 불량에 대한 항의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끈질기게 괴롭혔죠. 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상견례 날 놈 한 대 친 걸로 성에 안 찼는지 기어이 놈 회사까지 찾아가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행여 앙심 품고 안갚음하려 들다간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싶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으름장까지 더해서 말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 이제 증거도 남지 않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버림받고 망신이란 망신은 있는 대로 당하고 일도 잘 풀리지 않으니 이만하면 제 속풀이는 충분히 됐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놈 곁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후련했습니다. 결국 그놈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면서 남편 곁을 떠나게 됐거든요. 뭐 아내와 자식이 떠났다고 놈이 제게 한 짓을 반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저 역시 놈 인생에 평생 잊지 않을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이제야 비로소 모든 일이 마침표를 찍은 느낌입니다. 이제 놈 따위 더는 제 인생에 상처로 자리 잡을 수 없어요. 모두 제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지난 상처에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남은 생 살아내려고 해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얘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여우 같은 남편과 토끼 같은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올해로 결혼 5년 차를 맞이한 사업가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다지만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좀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대찬 성격만 믿고 살아온 전 평생을 그러한 편견에 당차게 맞서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저에 대한 편견을 이겨냈던 자랑스러운 얘기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전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게 얼마 남지 않은 제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썩 아름답진 않아요. 어린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다투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결국 제가 채 10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절 두고 집을 나가셔서 지금껏 소식이 끊어졌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겨울날 아버지께서는 술에 취한 채로 혼자 주정을 부리시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꼬박 이틀을 중환자실에서 버티시던 아버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전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 친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됐어요. 할머니는 그리 살가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괄괄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 탓에 주위 이웃분들과 갈등을 겪는 일도 잦은 편이셨죠. 그렇지만 자식들 누구의 손도 벌리지 않고 쉬지 않고 부업이며 소일거리로 끊임없이 바쁘게 손을 놀리며 절 키워주신 생활력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자식에게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 없던 술주쟁이 아버지보단 정은 없지만 당당하고 생활력 강한 할머니와 함께 사는 편이 훨씬 좋았어요. 자라면서 용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들은 늘 군말 없이 준비해 주셨고 다정한 말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군식구인 절 구박하는 말씀 또한 하신 적 없으셨거든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저도 얼른 커서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전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제 진로를 빨리 잡은 편이었어요. 애초에 저한테 그다지 공부머리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적도 없지만 딱히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도 제 성적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진 않으셨기 때문에 공부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제 적성은 베이커리 쪽이었어요. 할머니 집에선 잘 먹기 힘든 갖가지 색색의 화려한 케이크와 빵들은 늘 제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맛있는 디저트를 많이 먹고 싶어서 중학생이 되자마자 인근의 베이커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베이커리 카페는 제가 자란 소도시에선 제법 규모가 큰 편이었어요. 하루에 만드는 베이커리의 가짓수도 제법 많은 편이었죠. 처음엔 그저 먹는 게 좋았던 거였지만 제빵사 언니 오빠들의 손에서 다양한 베이커리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공부에 취미를 둘 순간은 영원히 없을 것만 같았는데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역시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제빵사 언니들에게 귀동냥을 들어가며 제과 제빵사 시험 교대를 고르고 곧 학교 수업에도 몰래 책 사이에 베이커리 교본을 끼워보며 꿈을 키워나갔죠. 당연히 고등학교 진학도 실업계 요리 전문학교로 가닥을 지었습니다. 다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어지간해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저희 학교에선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지금도 약간의 편견이 남아있지만 제가 진학할 때만 해도 실업계는 인문계에 못 가는 애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편견이 더 강할 때였거든요. 저희 실업계 진학 소식에 뒤에서 제 똥통학교 간다더라며 밉살스럽게 말하는 애들도 제법 됐지만 전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니들 집에서 부모님이 주신 돈 받아가며 학교 다닐 때 난 내 미래 계획 확실히 세우고 직접 용돈 벌어가며 착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에 가득 차 생각했죠. 평소에 워낙 남 말이라곤 들어먹질 않는 대찬 성격이기도 하고 사실 저런 애들이야 제 인생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1, 2 정도일 테니까요. 할머니께선 제가 실업계에 진학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별 반응이 없으시고 간간히 그래도 애 고등학교까지는 인문계를 보내놔야지 하며 훈수를 두는 이웃들에게
자기 인생이야.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쓸데없이 참견들이 많다. 하며 시원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 이 제멋대로인 성정은 할머니에게 온 게 틀림없었어요. 전 착실하게 제빵사로서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이미 딸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은 모두 따뒀고 아르바이트도 계속 병행했죠. 처음 최저시급에서 시작해 제법 손이 야무지다는 걸 인정받은 후론 시급도 짭짤하게 쳐주셨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부턴 나갈 수 있는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면서 수상 경력을 쌓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찍부터 시작한 그간의 제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제 나이에 비해 탄탄한 수상 경력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졸업반에서 가장 빨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호텔 베이커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채 졸업도 하기 전 19살에 시작된 첫 직장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고된 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마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며 얻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아가며 역시 프로의 세계는 다르구나 실감했죠. 바쁜 와중에 저만의 레시피 개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제 이름을 건 베이커리를 오픈하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유학파도 많은 업계이다 보니 고졸 실업계 출신인 제 입장에선 남들간 차별화된 레시피와 수상 경력이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이 될 터였어요. 그래서 괜찮은 레시피는 국제대회에 출품하기도 하고 레시피 특허를 등록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눈코 틀 새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바쁘게 살아가는 절 좋게 봐주셨는지 업계 선배 한 분이 제게 함께 창업을 하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선배가 구상한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베이커리류보단 좀 더 실험적인 베이커리를 테마로 마니아 손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평소 레시피 개발에 주력한 저에겐 그야말로 딱인 컨셉이었죠. 하지만 창업에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이런저런 지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어요. 많진 않더라도 보태줄 수 있을 만큼은 보태줄 테니까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지나가듯 흘린 창업 얘기를 생각보다 진지하게 귀담아 들으셨던 모양인지 어느 날 함께 마주 앉아 저녁을 먹다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툭 말씀을 던지셨어요. 할머니 입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전 놀라서 입을 쩍 벌렸죠. 할머니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많지 않다니까. 그래도 내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가진 돈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그간 너 학교 다니면서도 스스로 벌어 다녔는데 이 정도는 해주고 싶다. 답지 않게 따스한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한테 아예 정이 없는 건 아니셨나 싶어 콧잔등이 시큰해졌어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창업에 성공해 손녀딸 번듯이 잘나가는 모습 보게 해드리리라 다부지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전 24, 70 나이에 청년 창업가가 됐어요. 비록 동업이긴 했지만 사업자 명의에 당당하게 오른 제 이름을 보면서 가슴속이 뿌듯하게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그간 레시피 개발에 공을 많이 들여오긴 했지만 제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나오는 베이커리라고 생각하니 더욱 의욕과 영감이 샘솟았습니다. 카페는 당초 선배와 협의했던 것처럼 저희의 창작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는 독특한 컨셉의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초보 사장님이었지만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일찍 일을 시작해서 베이커리 만드는 건 물론이고 손님 응대에도 이미 베테랑이었기에 차츰 입소문을 타고 가게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탄 국내 굴지의 잡지에 저희 가게에 대한 칼럼이 실린 것이었어요. 저희가 창업을 했다는 소식에 제게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셨던 국내 대회의 심사위원이셨던 한 유명 업계 선배가 저희 베이커리를 맛보시고 칼럼을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칼럼은 저희 카페만의 독특한 베이커리에 대한 호평 일색이었어요. 홍보도 홍보지만 그간 저희의 노력이 인정받은 기분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칼럼을 시작으로 SNS상에서도 저희 카페가 핫플로 부상하면서 제법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그쯤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카페 단골 손님의 지인이었어요. 남편의 말론 단골 손님과 함께 처음 저희 베이커리 카페를 방문했다가 손님을 응대하는 저를 처음 보곤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저야 영업시간이니 정신없이 바쁜 와중이라 남편의 첫인상이 잘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단골 손님을 통해 남편과의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가게 자리 잡느라 다른 생각을 할 마음에 여유가 없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시점이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의 타이밍이 제법 나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저도 절 좋게 봐줘서 먼저 만남을 제안받은 게 썩 기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소개팅 제안을 수락하기 전 간단한 신상 명세에 대한 정보를 어디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커플 탄생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신이 난 단골 손님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도 아주 말끔하게 생기셨고 인상도 좋으세요. 무엇보다 직업도 진짜 괜찮고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시고 지금은 개인 병원 개원하셔서 자리도 잘 잡으셨어요. 잘생겼단 말에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제가 의사라는 단어를 듣고 멈칫하자 단골 손님의 반응이 의아해 보였어요. 제 딴엔 제게 더 좋은 인상을 주려고 좋은 직업을 내세운 걸 텐데 제 반응이 영 마뜩찮아 보였을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학벌도 좋으시면 더 괜찮은 상대도 만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담담히 말하자 오히려 손님이 당황한 것 같았죠. 그렇지만 좋은 학교와 의사라는 말에 다소 반응이 식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간 제 번듯한 사업장과 탄탄하게 쌓은 경력에 제게 호감을 보이던 사람들도 실업계 고졸이라는 제 학벌만 듣곤 눈빛이 바뀌는 경우를 수도 없이 겪어왔으니까요. 제 입장에서 별 볼 일 없이 고만고만했던 사람들도 단지 인문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은연중에 자신이 저보다 우위라는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었던 꼴도 심심치 않게 보아왔습니다. 하물며 의사는 고학력자잖아요. 사람이야 다 같은 건 아니라 해도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제일이라는 게 제 지론이었고 굳이 지금의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언짢아질지도 모를 일을 불어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유, 그럴 분 절대 아니에요. 직접 만나보시면 진짜 좋은 분이시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화들짝 놀란 단골 손님이 마치 제일인 양 남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뜩찮은 기분이었지만 제가 책임질 테니 일단 한번 만나보시라며 밀어붙이는 단골 손님의 기세에 결국 소개팅 제안을 수락했죠. 그렇게 처음 만난 남편은 잔뜩 긴장을 하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주선자의 말처럼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호감상이긴 했죠. 무엇보다 잔뜩 얼어 긴장한 모습이 조금 우습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첫인상에 마음이 조금 풀어지긴 했지만 짚고 넘어갈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죠. 이건 미리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대학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실업계 가서 요리학교 졸업했고요. 대뜸 제가 학력부터 까자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물어봐서 따로 얘기 안 한 건데 나중에 돼서 왜 미리 얘기 안 했느냐고 그랬으면 시간 낭비 안 했다고 화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학력 얘기를 꺼낸 의도를 알아챘는지 남편의 얼굴이 당황함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신경 쓴 적도 없고요. 조금 속상하게까지 느껴지는 남편의 기세에 저도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말을 이었습니다. 무례하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미리 전해 듣기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사람이 본인보다 더 나은 것까진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까지 갖춘 사람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었는데 기분 상하게 해드릴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제 행동이 이해가 된 건지 남편의 흥분도 차츰 가라앉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았고 알게 된 지금도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무슨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출신 학교 가지고 사람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소 고지식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대쪽같이 구는 남편을 보니까 괜히 내가 지레짐작으로 자격지심을 부린 건가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저 역시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좋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말씀해주시니 저도 더 그런 생각 않고 재밌는 시간 보내다 갈게요. 평소 성격대로 시원스레 답하자 그제야 분위기는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소 뻔뻔하게까지 한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화는 주로 제가 주도했지만 남편도 한마디라도 더 붙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고,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이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매너 있게 차로 절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남편은 차에서 내려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다면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저도 남편을 다시 만나보고 싶었죠. 그래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거침없이 감정을 드러내는 제 모습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비록 남편은 개원의로 저는 한창 궤도에 오른 베이커리 카페 사업으로 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틈만 나면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가벼운 호감으로 시작됐던 마음도 늘 다정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남편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위로를 받으며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안정감을 찾는 제 모습을 보며 할머니께서도 내심 흡족해 하셨어요. 남편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제 사정을 알고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께도 마음을 많이 써줬습니다. 카페에 나가 있느라 제가 집에 없는 주말에도 과일을 사들고 혼자 저희 할머니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은 평생 접해본 적도 없을 사람이 할머니의 부업 일거리를 거들겠다며 어설픈 손놀림으로 할머니를 돕기도 했고요. 그렇게 숫기 없는 사람이 괄괄한 할머니께 살갑게 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게 다 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노력이라는 생각에 남편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죠. 그리 엉망으로 할 거면 내려놓으라고 타박하시면서도 제게 지극정성인 남편이 할머니도 마음에 드신 눈치였습니다. 연애 기간이 이어지면서 남편은 넌지시 결혼 의사를 비치기도 했지만 전 아직도 그럴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물론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면 주저없이 남편을 택할 정도로 마음은 확고했지만 전 20대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해서 단독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살짝 아쉬운 기색이긴 했지만 제 일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남편답게 그런 제 뜻을 응원해 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창가 쪽 자리를 차지한 여자 손님 두 분이 한참을 제 쪽을 바라보며 쑥덕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본 터라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잡지나 SNS에서 나를 본 적이 있는가 보다 하며 이내 다른 손님들께 응대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쁘게 일하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무심코 창 쪽을 돌아보니 아까의 그 손님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카페는 다른 베이커리 카페와는 달리 식사 메뉴에 주력하기보단 베이커리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포장 손님도 꽤 많은 편이고 SNS용으로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메뉴 특성상 몇 시간씩 카페에 머무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보다 오래 머무르신 그 두 손님들이 눈에 띄지 않기가 더 힘들었죠. 그런 분들에겐 손님 관리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응대를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전 웃는 낯으로 두 손님분들께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커리는 마음에 드세요? 손님 두 분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절 위아래로 쑥 훑어보더니 자기들끼리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나한테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상 타입이신 건가? 혹시 괜찮은 일이 생길까 싶었지만 짐짓 더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손님께서 물으셨어요. 이런 가게는 매출이 얼마나 돼요? 이런 곤란한 돌직구라니. 초면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손님들이 영 없는 편도 아니었기에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넘겼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혹시 베이커리 전공하셨나요? 무슨 빵가게에 전공식이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저 기분 상하라고 하는 의도만큼은 제대로 전해졌습니다. 적당히 응대해서 보내야겠다는 마음먹으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저희 베이커리 메뉴들 저희가 직접 고심해서 만든 창작 레시피예요. 여기까지 직접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생활 10년 차 짬밥에 저 정도 시비야 이젠 기분 상할 수준도 안 되었죠.
더 신경을 기울일 새도 없이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걸 보며 그날도 바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업 마감 시간에 절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찾아온 남편과 그날 하루의 일과를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 오늘의 진상 손님에 대해 스치듯 언급했어요. 사실 영업을 하다 보면 의뢰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자 싶어 한 말이었는데 뭔가 꺼림칙한 얘기를 들었다는 남편의 표정에 대번에 물었죠. 자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별 사람 다 있다 싶어서. 조금 의아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 생각하며 넘겼어요. 그렇게 잊혀져 가던 그 두 손님에 대한 화제가 다시 떠오른 건 그로부터 이틀 뒤의 일이었죠. 이걸 자기에게 얘기해야 하는 게 맞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당사자 모르게 두는 건 아니다 싶어서. 얼마 전 남편의 부모님을 통해 남편에게 선자리가 들어왔다고 해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딱히 남편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려오는 사람도 없는 데다 직업은 좀 좋나요? 본인이 별 생각 없어도 선자리 주선하려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까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칼에 선자리를 거절하는 남편이 답답하셨는지 부모님께서 평소보다 끈질기게 선자리에 나설 걸 종용하셨다고 해요. 무작정 거절만 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판단한 남편은 결국 구체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실토라고 말았습니다. 숫기 없는 남편의 연애 소식에 부모님 댁은 축제 분위기가 됐대요. 문제는 그날부터 여자친구 데려오라는 닥달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르셨으면 몰라도 저의 존재를 알게 되셨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궁금하셨겠어요. 하지만 예전에 결혼에 대한 주제가 화두에 올랐을 때 이미 제가 결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기에 남편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거절 의사를 확실히 했다고 해요. 상황이 어떤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게 그 손님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두 분 내 형수님들이셔. 한숨을 푹 쉬며 말하는 남편의 말에 순간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그럼 그날 정말 우리 가게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러 온 게 맞았구나. 그러면서 서로의 첫인상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걸 떠올려 괜히 마음이 찝찝해졌죠. 나 궁금해하셔서 자기가 우리 카페 알려드린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만들 사람이 아니긴 했어요. 남편 부모님들께선 궁금하셨겠지만 성정이 꼭 남편 같으셔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독단적으로 진행하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이야 있으셨을 테니 막내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데 아직 데려올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라며 며느리들에게 토로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두 형수님의 질문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도련님, 도대체 뭐하는 아가씨길래 그렇게 꽁꽁 숨긴대요? 숨기긴요. 아직 결혼 얘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상대방 집으로 부르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결혼 얘기를 하면 되죠. 도련님이 빠지는 게 뭐가 있다고. 결혼하자고 하면 웬만한 아가씨들이야 다 좋다고 할 텐데. 그거야 우리 가족들 생각이고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형수들의 협공에 기가 쭉 빨린 남편은 결국 제 직업과 제 베이커리 카페가 위치한 지역에선 제법 인정을 받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제 신상의 아주 일부분을 살짝 털어놨다고 해요. 그러곤 형수들이 누그러진 태도에 다행이다 생각하며 바쁜 본인 일상을 사느라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웬 손님들이 대놓고 가게 매상을 물어보더라고 말하자 퍼뜩 그 난리가 떠오르기 전까지는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질 않았으니 설마 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리저리 들쑤셔서 결국 알아내신 모양이야. 미안해. 내가 그냥 아예 응대를 안 했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이런 일을 겪게 만들었네. 사실 저희 카페가 제법 유명세를 겪었다 보니 단편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찾아내는 게 그리 어려울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만 제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남편이 조금 측은하기도 했지만 무려 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저와의 첫 대면에서 심상치 않게 진상의 기운을 풍기던 남편의 두 형수님을 떠올리니 이거 일이 귀찮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 형수님 두 분이 다시 저희 카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곤 손님들 계산 줄은 싸그리 무시하더니 곧장 저에게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도련님한테 얘기 들었다면서요?
새침하게 말하는 큰 형수를 보며 올 것이 왔다 싶었죠. 그러나 전 동요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손님 응대 중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뭐? 큰 형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손님이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업장에선 손님이 왕이죠. 전 웃는 낯으로 마저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두 형수는 괘씸하다는 얼굴로 절 쳐다봤지만 애초에 남의 귀한 업장에서 무례하게 군 건 저쪽이 먼저죠. 저한텐 저의 평생 자부심을 다 쏟아 부은 곳인데 아무리 미래의 손윗동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런 식의 무례를 저 자세로 다 받아줄 생각은 눈꼽만침도 없었습니다. 부딪힐 거면 차라리 빨리 부딪히는 게 낫다 생각하며 불어 계산줄이 다 줄어들 때까지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계산을 다 마치고 전 불어 더 나긋하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웃는 낯으로 말했죠. 제가 일하는 중이라 길게 시간을 빼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약속 없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신 거니까 이해하시죠? 대번에 두 사람 낯에 못마땅한 기색이 보였지만 뭐 제 할 바인가요? 전 비교적 손님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는 쪽으로 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뭐 못 올 때 왔어요? 아무나 들락거리는 가게인데? 절 찍어 누르고자 하는 기세가 느껴졌지만 이 정도는 저한테 우스운 수준이었어요. 온 낯에 은은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중이라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요. 바쁜 척은 혼자 다 하네. 손윗동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궁금하면 좀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차분하게 웃는 낯인 저를 보고 좀 약이 올라 보였어요. 이내 큰 형수가 톡 쏘았습니다. 우리 도련님이랑 만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른들이 알게 되셨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올 게 아니라 응당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순서 아닌가? 그 부분은 남자친구가 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찾아오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꾸하자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여자 쪽에서 그런 건 도리가 아니다 하고 먼저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우리 도련님이 공부만 하고 사느라 순진해서 한 말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죠. 저도 서로 상의해서 내린 결론인데 별로 탐탁치 않으셨나 봐요. 부모님께선 별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이 여기 오신 걸 알고 계신 건가요? 부드럽게 매기는 제 말에 말문이 턱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시집을 갔더라도 시집살이 당하고 살 성격이 아닌 제가 막말로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생판 남의 진상짓거리를 받아줄 이유가 없었죠. 사실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대강의 견작은 나왔습니다. 저 둘은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말 상의 없이 두 분 자유로 오신 거면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해요. 여긴 제 직장인데 약속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셔서 제게 따지시는 것도 도리에 맞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주실 수 있죠? 대화를 부드럽게 마무리한 제가 꾸벅 인사까지 잘 드리고 자리를 뜨자 제대로 대꾸도 못한 두 사람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이내 쿵쿵 발을 구르며 카페 문을 쾅 열어젖히고 나갔습니다. 할 말은 제대로 못하고 문에 불풀이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하수의 것이었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은 제 앞에서 그야말로 석고대절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 제게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럽고 귀엽기도 하고 조금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단호하게 맺고 끊는 일에 약한 남편의 성정을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해둬야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하리란 계산도 있었어요. 전 짐짓 근엄한 말투로 남편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도 없긴 하지만 나 자기랑 결혼하게 된다 치더라도 시댁이라고 무수리처럼 납작 엎드리고 살고 있지 않을 거야. 결혼은 당사자 간에 서로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나 결혼했다고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 내 상전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결혼이라면 나 평생 결혼할 생각 없어. 무술이라니. 내가 받들어 모시고 살아도 모자란데.
남편은 제 형수들에게 당한 수모로 행여나 제가 남편에게 정이라도 떨어지진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당사자인 저 사람이 내가 저렇게 좋아 죽는다는데 지들이 뭐 어쩔 거야? 그러면서도 내심 조금은 염려스러웠던 점을 넌지시 물었습니다. 자기 형수님들도 형수님들이지만 사실 내가 가장 걱정스러운 건 자기 부모님들이야. 혹시 자기 부모님들도 나 안 좋게 생각하셔서 형수님들 보내신 거면 어떡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머니도 형수님들이 자기 카페 찾아간 거 뒤늦게 아시고 한 소리 하셨어. 절대 자기한테 그런 짓 하실 분 아니셔.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는 남편을 보며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시부모님께서 여기 온 걸 알고 계시냐는 제 말에 눈에 띄게 당황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한 번 남편의 다짐을 단단히 받은 후 저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편을 토닥여줬습니다. 늘 카페 일로 바빠 부쩍 밤늦게 혼자 계시는 일이 잦으셨던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에 카페 일도 팽개치고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에서 낯빛이 허옇게 질린 할머니를 보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동네 어르신들과 모임에 나갔다가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를 겪으셨던 거였어요. 그나마 처치가 빨라 목숨을 건지셨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하필 그날 모임이 없어 손녀도 없는 집에 혼자 계신 할머니께서 심장마비를 겪으셨더라면 어찌 되셨을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온 남편이 도리어 정신을 못 차리는 절 대신해서 입원 수속부터 비롯해 전반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료진과의 대화까지 진행했어요. 이럴 때 가까운 사람이 의사인 게 정말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일보다 더 저와 할머니를 신경 쓰는 남편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며칠이 지나고 점차 상태가 안정되어 갈 즈음 남편의 부모님께서 병문안을 오셨어요. 저도 할머니와도 첫 대면이었죠. 시부모님께선 점잖고 사력 있게 할머니의 쾌유를 비시곤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병실을 나서셨습니다. 병실 밖으로 배웅을 나온 제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르면 모를까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걸 아는데 찾아뵙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 염치불구하고 왔어요. 할머니께서 혼자의 힘으로 잘 키워주셨다고 들었는데 저리 쓰러지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정신없겠지만 그럴수록 환자 보호자가 더 제 몸 잘 챙겨야 돼요. 몸에 좋은 거 든든하게 챙겨 먹고 기운 내요. 하시며 남편을 통해 용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송구함에 손을 내젓는 제게 밥 한 끼 못 먹이고 가는 내 마음이 쓰여 그런다 말씀하시는 시부모님께 그간의 마음고생이 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따스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게 다 부모님 덕분이었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너 지금도 결혼할 생각은 없냐?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뜸 할머니께서 묻는 말씀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형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부모님께서도 환영받지 못할까봐 내심 많이 위축되어 있었나 봐요. 막상 만나 뵈니 어릴 적 떠나보낸 제 부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다정했던 두 분의 모습에 눈 녹듯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참 괜찮은 양반들이시더라. 누굴 닮았는지 알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의 약한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제게 한결같이 힘이 되어준 남편에게도 애틋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한번 결심이 서니 이 마음을 어서 남편에게 전하고 싶었죠. 너 몸보신 안 시키면 내가 어머니께 혼난다며 성화를 부리는 통에 간만에 병원 밖에서 저녁을 먹다 대뜸 제가 말했어요. 자기 아직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자기 앞에 뚝배기에서 갈비살을 발라다 제 앞접시에 올리던 남편의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씩 웃는 제 모습에 세상 빛을 다 머금은 듯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결혼 준비인 남편의 주도하에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진행됐죠.
아직 할머니도 완전히 몸을 추스르지 못하셨고 가뜩이나 바쁜 카페 일에 할머니 병간호까지 정신 차릴 새가 없었던 제게 남편은 넌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제 앞에선 네 꿈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며 내숭만만이더니 이 남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들께서도 결혼을 반기셨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막내 며느리 볼 생각에 설레어하셨던 두 분이셨으니까요. 저희 할머니야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셨으니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제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두 예비 손이 동서들이었죠. 자기 결혼한다니까 형수님들이 뭐라고 안 해?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두 분이 뭐라고 하실 일이 뭐가 있어. 형님들이 뭐라고 하셔? 형수님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실 거 아니야. 형들이 뭐라고 하겠어. 형수님이 자기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자기 결혼도 아닌데 쓸데없이 내 결혼에 입대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형수님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 정도만 돼도 제 입장에선 충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먼저 날 건드리는 것만 아니면 불어 스트레스 받아가며 크게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단계적으로 착착 준비되어 갔습니다. 예비 손이 동서들이 따로 절 찾아온 건 결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저와 사전 약속 같은 건 잡은 일이 없었죠. 갑작스럽게 저희 베이커리 카페에 들이닥친 두 사람을 보며 오늘 하루가 피곤해지겠구나 직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들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너 당장 우리 도련님이랑 파혼해.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서들과 제게 꽂혔습니다. 딱 봐도 저희들이 절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아예 제 결혼에 회방을 놓아야겠다 마음먹은 모양이었어요. 너 고아라며? 뻔뻔한 낯짝으로 실실대길래 진작에 알아봤지만 본데 없이 자라서 그렇게 막대먹은 거였어? 주제의 의사 남편 잡을 생각하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든? 저게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감히 가족을 건드려? 전 분노한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쏘아붙였어요.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사업장에서 몰상식하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요. 그러자 지지 않겠다는 듯 옆에 서 있던 작은 동서가 옆에 놓여있던 베이커리 트레이를 퍽 치며 바닥에 엎어뜨리곤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사장이라고 그리 유세를 부리길래 다 자기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며? 네가 벌면 얼마를 번다고 배운 것도 없는 게 기고만장해서 까불긴. 야, 나랑 형님 다 강남 파락군 출신이야. 너 같은 실업계 고졸 출신이랑 어울릴 군번이 되는 줄 알아? 진짜 기가 막혀서 참. 아, 그렇게 잘 배워서 이렇게 무식한 짓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걸까요? 고졸 실업계 출신이라며 절 무시하며 제 앞에서 학벌로 유세를 떠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지만 눈앞에 저것들이 최고봉이다 싶었습니다. 전 두 여자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망설이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죠.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업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고성방가에 가게 기물 파손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줄은 몰랐던지 큰 동서가 당황하며 제게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들었지만 소란에 곧장 제게 달려온 동업자 선배 언니에게 금세 저지당했어요. 언니도 이미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제 소중한 영업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바닥에 엎어 질러진 귀한 빵들을 보고 언니도 눈이 돌아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 베이커리는 저희 두 사람의 자부심 그 자체였거든요. 저도 언니도 차라리 저희가 다치면 몰라도 이런 모욕을 참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짐작하지 못했던 두 동서들은 웅성대며 쏟아대는 시선들이 늘어가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너희 오늘 한번 인생 쓴맛을 보게 해주마. 다부지게 마음먹은 전 절대 봐주지 마라 소리치는 선배 언니의 응원을 뒤로하고 곧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동서들과 경찰서로 향했어요. 공권력의 힘까지 보게 되자 이제 동서들은 거의 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게 굽히긴 싫었는지 제가 아니라 연신 경찰들에게 사과를 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그러길래 이기지도 못할 걸 건드리긴 왜 건드려?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경찰서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어떻게 알고 왔어? 저희 카페를 나서자마자 언니가 남편에게 곧장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답지 않게 흥분해서 시뻘개진 얼굴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나 전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절대 선처 안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 사람이 봐달라고 해도 제가 절대 용서 못합니다. 태어나서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그때도 그 이후로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모습에 굳건했던 제 마음에도 도리어 서름이 불쑥 올라오는 것 같았죠. 이 사람은 평생 흔들림 없이 내 편이 되어주겠구나. 목구멍 안쪽이 시큰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들의 남편, 즉 제 예비 아주버님들도 헐레벌떡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어요. 제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당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버럭 소리를 내지르는 아주버님의 기세에 동서들이 바짝 쪼그라들었죠. 그래도 제 남편이랍시고 여보 하며 우는 소리를 내는 꼴이 우세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망신도 세상 이런 망신이 없다며 타박하던 아주버님들은 이내 저와 제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막내 너한테도 일이 이렇게 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처신을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00번 잘못했지만 그래도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 부디 너그러운 아량으로 한 번만 봐줄 순 없을까? 은근슬쩍 선처를 호소하는 아주버님께 남편은 나랑 인연 끊을 생각이 아니면 더는 말 얹지 말라며 단호히 일가를 했어요. 좀처럼 볼 수 없는 남편의 무서운 기세에 아주버님들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선 경악하셨어요. 그야말로 제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리셨죠. 자신들이 하신 일도 아닌데 예비 며느리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자신들이 덕이 부족해 이런 일을 겪게 했다는 시부모님의 숙인 허리를 일으켜드리며 일이 이렇게 된 건 저도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엔 은근히 봐주길 바라는 눈치시던 아주버님들께서도 제 부인들 때문에 예비 며느리 앞에 죄인이 되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에 다시금 화가 치솟으셨는지 사과와 함께 저희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전 고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서 봐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애초에 저들은 저와 가족이 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저지른 만큼은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처벌은 확실했어요. 목격자도 워낙 많았을 뿐더러 CCTV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남아있었으니까요. 젊은 여성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저희 베이커리 카페 특성상 진상을 부려도 물리적인 위협보단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진상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설치비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불어 소리 녹음까지 선명하게 들어가는 고가의 CCTV를 설치해둔 덕분이었어요. 아주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정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제 부인들의 추태가 CCTV 영상 안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박제되었으니까요. 시작부터 제게 흠을 제대로 잡히고 들어가서 그런지 결혼 이후 손이 동서들은 제 앞에서 찍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 모두에게 비난이란 비난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어 나선지 영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에도 그다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걸 보면 저도 참 보통 성격은 아닌 모양입니다. 결혼 후에도 전 꿈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끝에 독립해서 저 혼자 단독 대표인 사업체를 새로 꾸렸어요. 절대로 결혼이 네 꿈을 이루는데 발목 잡히게 하지 않겠다 신신당부했던 다짐처럼 남편은 제가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간 제 뼈와 살을 갈아가며 준비해온 회심의 새 레시피와 이미 얻은 유명세가 가게 번창에 큰 도움을 주면서 전 독립 5년 만에 분점 2군데를 포함해 총 3곳의 베이커리 카페 사업장의 어엿한 대표로 성장했어요. 선배 언니와 단 둘이서 제빵을 했던 이전과 달리 전문 파티셰도 여럿 고용하면서 제 생활에도 드디어 숨 돌릴 여유가 조금은 생겨났죠. 짬을 내어 우리 딸과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과 제 할머니를 모두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매장처럼 특이한 베이커리에 익숙한 세대가 아닌 제 할머니와 시어머님을 모시고 시장 조사차, 카페 투어도 자주 다니고 있어요. 딸이 없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예쁜 카페 구경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함께 먹는 새로운 경험이 퍽 마음에 드시는 눈치였습니다. 이젠 먼저 인터넷 검색하셔서 가볼 만한 베이커리 카페 시장 조사도 함께 해주세요. 동서들과는 그냥 별 변화 없이 그렇게 계속 대면대면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딱히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 같은 건 들지 않아서요. 제 사업장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갈수록 동서들이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게 보였지만 딱히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 상냥한 편은 못 돼도 제 사람에겐 아끼지 않고 잘 퍼주는 성격인데 가만히만 있었어도 같이 좋은 것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걸 제 동서들은 복을 걷어차도 제대로 걷어찼죠. 사실 서로 경찰서 대면까지 한 사이인데 이제 와서 하하호호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긴 해요. 그렇게 전 평생에 꿈이던 독립 베이커리 카페의 대표로서의 꿈을 이루는 데 성공하고 어릴 땐 차마 꿈도 꾸지 못했던 다복한 가정의 일원으로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세상의 편견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조금은 버거울 때도 있지만 늘 한치의 의심 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들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하며 기운을 차리곤 해요. 저 역시 언제나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절 지켜주는 가족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성공을 일궈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날 믿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저 스스로를 참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계시는 분과 서로 믿고 의지해가며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